아,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또 쉽지 않아요. 결국엔 이제 자기 얘기, 자기 생각 이건데 뭐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소식들을 들어도 사실 뭐 다 암기형 위주의 어떤 고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을 해오셨기 때문에 면접이라고 하는 거, 뭐 주관식, 그리고 자기 생각, 가치관을 나타내는 거, 이런 이제 습관들이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가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충 뭐 알고 있는 것도 말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뭘 대답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정하기도 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사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례를 어떤 일반화된 사례로서 이제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일반화되지 않게끔 흘러갈 수 있게끔 이제 방향을 조율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 강의는 강의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뭐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그게 어떤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경험이 다시 가미가 될 때는 또 전부 다 다른 내용의 사조서를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서울청이나 경기 남부청 같은 경우 인원이 또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껏해야 뭐 주제가 한 3개에서 5개 사이에서 이제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건데, 또 똑같은 얘기만 또 쓸 수는 없는 거고, 그지? 분명히 또 차별화된 얘기나 차별화된 생각을 또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별화가 생길까? 어떤 지식의 범주를 좀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되게끔 쓸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반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어진 어떤 텍스트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거나 그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냥 뻔한 답변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면접에서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남들과 다르게 좀 접근을 하자라고 하면서 차별화를 이제 만드는 전략을 이제 꾸려가는 거죠. 역발상을 좀 해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조직 생활이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혹은, 아이고, 리더십뿐만 아니라 리더십하고 이제 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팀워크가 이제 같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더십하고 그리고 팀워크를 좀 동시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더십 하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 있을 거고, 타인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뭔가 내가 막 이끌어 가는 거, 그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 어떤 독재나 아니면 고집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이제 선택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남들도 내가 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가기보다는 조금 솔선수범형으로 바꿔달라는 거지. 내가 이끌었다보다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걸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고집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리더십적인 혹은 적극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스토리를 좀 쓰고 싶어요. 뭐냐면 학창 시절에 저는 항상 손을 먼저 드는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뭔가 질문을 하더라도 먼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꼭 정답을 맞추지 않아도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내가 먼저 발표해서 혹시 답이 틀려도 선생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좀 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는 힌트를 주고, 그럼 다른 학생들은 저의 발표를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답변들을 찾아갈 수 있고, 또 마찬가지 선생님도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다 조용하면요 굉장히 힘 빠져요. 근데 누구 하나 답을 하나씩 하나씩 뱉어 주시면은 그거 맞고요,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제가 또 말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 분위기가 어때?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뭐냐면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가 갑자기 뭐 속이 안 좋았는지 표정이 굉장히 창백해지더니 확 토를 해버린 거야. 자, 우리 학창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여기서 확 토를 했어. 그럼 다 어때요? 더러워 막 이러면서 병신 막 이러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제 경험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 와중에 그 학생을 빨리 한 친구를 지목해서 야, 빨리 양호실 좀 데리고 가 라고 하고 제가 휴지를 갖고 와서 그 토를 쓸어 담아서 치웠어요. 자, 그 모습을 본 학생들 어떨까요? 처음에는 다
더러워 저걸 어떻게 만져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학생들이 그 다음에 저를 볼 때는 와 쟤는 굉장히 솔선수범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제 고집을 피거나 제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강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냥 단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뿐이지. 그럼으로써 다음번에 내가 선도부 부장이 되었을 때, 다음번에 반장이 되었을 때 제 말이 갖는 힘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조직이 잘 이끌어졌다. 라고 표현한다면 굳이 어떤 카리스마형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리더십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 거꾸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끌었다기보다는 내가 그냥 단순히 먼저 생각한 거다라고 하는 거. 혹은 팀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팀워크를 발휘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너하고 나하고 셋이 열심히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팀워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한자로 쓰면 이제 합이죠. 합체를 하는 거지. 자, 남들은 다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이걸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진정한 팀워크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명확한 분업이 훨씬 더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는 오히려 분업을 좀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조별 발표가 있어요. 조별 발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A, B, C 학생이 A, B, C 셋이 다 모여 카페에 모여서 야 자료조사하자 자료조사하고 PPT 만들자 PPT 만들고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평상시에 좀 꼼꼼하고 뭔가 이제 정보 검색 능력이 뛰어나니까 넌 자료 수집을 해. 너는 평소에 PPT도 잘 만들고 뭔가 미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 나는 평상시에 말을 좀 잘하고 남들 앞에서 좀 떨지 않고 긴장을 덜 하니까 내가 발표를 할게. 라고 해서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라는 거예요. 역할을 나누어서 하니까 어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축구 혹은 농구, 경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11명의 선수들이 야, 공 차러 가자 그러면 막 다 공격하고 다 수비로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적절한 포지션을 유지했을 때 전략적으로 경기를 또 승부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회사 생활이 그런데 경찰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을 준수하고 충분히 이해했을 때 그때 우리 조직의 팀워크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중요한 일 혹은 덜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때 최상의 팀워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열심히 했다, 모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하는 내용과는 반대되지만 훨씬 더 좋은 표현으로 사전조사서나 면접 답변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역발상적인 연습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개념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개념화 한다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봉사와 경찰이 되어 이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서술하시오. 뭐 이런 질문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요 어떤 하나의 용어나 단어들이 있다면 그런 용어를 뭐 봉사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진정한 의미의 봉사, 친절이라고 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친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친절,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개념화하는 연습이 사전조사서 작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도 쓸 수 있고, 설사 이런 질문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먼저 내가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준다면 내 스토리, 내 경험이 갖는 힘이 뒷받침될 거고 훨씬 더 세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봉사를 쓰려면 일단은 당연히 머릿속에 또 뭐가 하나 나와야 되겠어? 경험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떤 경험? 봉사 경험이 나와야 돼. 그럼 봉사 경험을 이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경험은 본론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경험이 서야 그 다음에 서론에 해당하는 내가 생각하는 봉사가 이제 써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학창 시절에 혹시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장애인 친구들과 합반 혹은 이제 저희가 도움반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이제 쓰는데 학교에서 도움반 친구들과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던 경험을 한번 있으시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 이제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장애인 친구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습 도우미가 이제 붙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먼저 야, 밥 먹으러 갈 때 식판에다가 막 밥을 떠서 갖다 줘.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할까? 고마워하고 안 먹어요. 탁 치워버려, 식판. 그리고 자기가 직접 떠서 먹어요. 혹은 뭔가 필기를 할 때도 필기가 뭔가 부족하니까 내 거 봐. 그래도 제 거 탁 치워버립니다. 걔네들 의사 표시가 그래요. 탁 치워버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하죠. 미술 시간에도 마찬가지. 체육 시간에도 내가 붙들어 줄게 그러면 팔을 탁 치워버려요. 자기가 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가 충분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잘해주려고 한 건데 아니야. 얘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뭐를 제한받냐면 자유를 제한받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봉사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정한 봉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혹은 내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진정한 봉사는 아니라는 거지. 요 봉사자들, 즉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노숙자면 우리는 노숙자니까 도와줘야지. 장애인이니까 도와줘야지. 노인이니까 도와줘야지. 이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필요로 하는 봉사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불편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소구하는지 파악하는 거. 그게 봉사의 가장 첫 번째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경험 들어가고, 그럼 경찰이 되어서는 이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써주시는 거죠. 그럼 경찰이 되어서는 어떻게 써줘야 돼? 마찬가지지. 경찰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더 먼저 적극적으로 순찰 지역을 선택하거나 순찰을 더 돌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더 뭐 집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준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단지 경찰 관서에서 앉아서 우리끼리의 탁상 공론으로만 나오는 결과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 되어서도 어떻게? 우리 경찰 조직원들끼리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소통 창구를 만들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행동할 수 있고 선처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겠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이게 봉사가 경찰로서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 충분한 맥락이 이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팁이에요. 전반적으로 사전조사서를 쓰실 때 이렇게 이제 쓰면 좋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사례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 동안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고 또 하나 이 중에서 뭘 뽑아서 연습을 해야 될 건지 사실 굉장히 막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과 패턴을 정리를 했더니 10개 정도로 간추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중간에 이제 보시고 거길 보고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기출문제 나오기 전에 4번 사전조사서 작성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번 사전조사서 작성 연습.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고요. 찾으셨나요, 다들? 그래서 1, 2, 3 이렇게 있죠. 자, 그럼 1번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10개 유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10개를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장 먼저 소화를 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작성을 해주셔야 될 건 바로 뭐겠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원청의 기출문제, 그죠? 뭐 나왔던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도 또 없는 거기 때문에 지원청의 기출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면접 질문 혹은 면접 기출 문제 이런 거 이제 들은 것들 중에서 요거는 좀 내가 소화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써주시면 좋고, 아니면 요즘 추세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과 관련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굉장히 많이 심각했었죠. 진주 방화살인 사건, 그리고 같은 다음날 그 다음날 창원에서 이제 위층 할머니를 죽인 이제 10대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 조현병. 그다음에 강남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역시 마찬가지 조현병 환자. 그래서 조현병 환자 과연 사회적 격리가 답일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지, 그죠? 조현병 환자 사회적으로 격리하면 참 좋겠지만 조현병 환자도 사실은 누구예요? 국민이고 우리에게는 지켜줘야 될 시민이고요. 조현병 환자를 여러 환자들 중에서 한두 명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모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뭐하고 똑같아요? 모든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 그지? 그런 어떤 개념적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심오한 주제로 사전 조사서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수사구조 개혁 같은 경우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지? 역시 마찬가지 또 물어볼 수 있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찰과 관련한 경찰 이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생각 정리를 또 해 놓으시는 것도 마지막에는 또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면접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조서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정보를 좀 찾아서 잘 보시란 이야기고요. 자, 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경청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인재인지 요걸 이제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대화하기 까다로운 사람을 설득한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 서론하고 결론은 이제 빼요. 서론 결론은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고, 본론 내용을 이제 뭘로 쓸 거냐가 경험을. 자, 대화하기 까다로운 사람을 설득한 경험. 자,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설득에 자꾸 이제 치중을 하세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거죠. 혹은 군대 생활을 하는데 군대 선임이 굉장히 까다롭고 고집이 셌던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마침내 설득하고야 말았어. 자, 뭔가 자기를 좀 어필하고 자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득을 했다는 내용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보세요. 타인이 있고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쓰는 건데, 내가 타인을 설득했다라고 한다면 화살표는 요렇게밖에 못 가죠, 그죠? 못 그려지지. 그럼 결국에는 이 타인 입장에서 나도 어떤 사람에 불과할까? 타인 입장에서는 나도 까다로운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이 까다로운 놈들이지. 거기에서 설득을 했다고 해서 어떤 승리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설득을 하려면은 설득하기 전에 더 먼저 필요한 건 뭐냐? 오히려 뭐가 필요하겠어? 공감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지. 즉, 화살표를 어디로? 이쪽으로도 그려줄 수 있는 스토리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 이전에 공감. 그리고 그냥 타인에게 공감을 하고 타인을 그냥 설득했다가 아니라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까다롭다라고 하는 게 붙었죠. 까다롭다. 그러면 왜 까다로운지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 경청, 소통,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람들. 자, 일단 뭐 아르바이트로 따진다면은 뭐 때문에겠어? 뭐 예를 들면 청결을 유지해야 되니까, 혹은 그게 어떤 문제니까 돈이라고 한다면은 또 뭐하고 떼어놓을 수 없냐면 청렴하고 이제 떼어놓을 수 없지. 정확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도 있겠어? 안전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공정함 뭐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느낄 때는 자꾸 까다로운 거죠. 자, 까다롭다.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냐면 청소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물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어때? 막 난리가 아닌 거야. 그죠? 10원만 차이가 나도 난리가 아니야. 그리고 안전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저는 아닌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뭐 운전병이었어. 근데 운전병인데 운전 일지를 이제 가만히 보면 어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체크 그냥 양호해서 이제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 선임 상사는
그 양호 체크하는 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점검하는 일자나 시간을 정해서 굉장히 뭐 체크를 한다는 거지. 왜 그렇겠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고도 안 나는데 어차피 새 건데 어차피 잘 굴러가는데 그지?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들이 숨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까다로움을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뭐를 해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나요? 뭐를 해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화를 해야지, 그지? 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왜 이거를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와 수용 이전에 뭐를 해라? 질문. 질문하고 그리고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지. 경청.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스토리를 한번 빼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화하기 까다로운 사람이 즉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은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걸 그래갖고 매일 막 혼을 내면서 여러 아르바이트생을 혼을 내면서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갖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그만둔 적도 있어. 그래야지 뭐가 계속 표현이 되지? 까다롭구나 이 사람.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불만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 사장님께 찾아가서 왜 그렇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직접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1년 전에 여기에 물이 떨어져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뭐 7세 어린아이가 물을 밟고 미끄러져서 뇌진탕에 걸린 적이 있다. 자, 요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바닥이 물이 떨어지면 흡수가 되는 바닥이 아니라 굉장히 미끄러운 바닥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깨닫고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수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청소할게요. 그러면 뭐가 없지? 이제 설득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설득하는 과정을 또 만들어 내셔야지.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카페트를 하나 놓는 건 어떠세요? 라고 제안을 해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야, 그러면 카페트를 하나 놓으면 물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겠구나라고 해서 바닥에 대해 뭔가 제안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사장님도 오케이, 그 방법이 굉장히 좋구나. 설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들을 조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서 어떻게? 카페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됐나요? 대충 스토리 라인이 생겼어?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서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대화가 까다로운 데는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입장과 생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했을 때 그 다음 옳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하면서 얘기해주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경찰이 되어서 결론 쓰는 거지. 그러면 제가 앞으로 경찰이 되어서도 시민들은 굉장히 다양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걱정거리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업무로서는 담당이 아닙니다. 혹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배경과 그리고 그런 어떤 연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다면 좋은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전조사서 한 편이 완성이 되죠. 자, 됐어요? 자, 그런 방식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예시를 쓰는 거는 꼭 청소만 갖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 빨리 생각해 보는 거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지, 군대 생활을 해봤는지, 회사 생활을 해봤는지, 아니면 대학교 때 좀 까칠한 선배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조서를 쓰기 전에 여기다 끌고 올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빨리 어떤 경험들을 목록화해서 일단 글감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대충 사건이 정해지면 그걸 어떻게 살짝 이제 여기 끌고 와서 이 내용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것도 이제 비슷해요.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을 채택하고 그 이유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 오히려 내가 까다로워진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했다는 거는 설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 즉 개선했다라고 하는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요. 이야기를 들을 때, 자, 아까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자, 스타 기법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스타 기법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그냥 내 시급이 올랐다 이것보다는 뭐야? A라는 상황, 즉 개선해야 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맥락으로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선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고, 개선을 넣어주면은 항상 뭐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지? A와 B가 비교가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이야기 전달이 훨씬 더 쉬워져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개선을 한번 넣어보는 거지. 자,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대학교 때 혹시 뭐 학생회나 혹은 동아리 이런 조직 같은 거는 그래도 한 번씩 해보셨나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머릿속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항상 어때? 돈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동기들의 돈을 걷거나 뭐 회비를 걷거나 아니면 뭐 꼭 대학교 뭐 이런 거 말고 단순한 어떤 친목회도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공식적인 동창회가 아니라 뭐 한 대여섯 명이 하는 비공식적 동창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친구들 모임.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사주소에 쓰기가 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름만 바꾸는 거야.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이렇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지. 동기 모임에서 이렇게. 자, 근데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을 채택해야 되는 이유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복잡한 걸 선택을 해야 될까? 굳이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지? 뭘 얻기 위해서일까? 바로 감을 좀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쵸? 뭘 얻기 위해서냐면 똑같아요. 안전, 돈, 청렴, 청결, 공정성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엔 복잡한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아까처럼 군대에서 차량 정비 점검.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죠? 나 잘하는데. 이거는 뭐에 불과하지? 개인의 양심에 불과한 거지.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잖아. 그지? 내가 할 때도 있지만 내가 휴가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차량은 아무도 정비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누가 정비해도 똑같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필요한 거야? 일지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일지가 처음엔 어때? 되게 간소했겠지만 누구라도 똑같이 보고 이해하고 하려면 어떻게? 항목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하던 일들이 어떻게 남에게 전달하고 똑같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지가 만들어지고 일지가 구체화되고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더더욱 뭐는 확보를 할 수 있어? 안전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혹은 이런 거 어때? 제가 학생회장을 했을 때 똑같아. 여러분들한테 돈을 걷어갖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을 할 거예요. 자, 3만 원씩 내세요. 3만 원씩 걷었어, 그지? 자, 실제로 학생회장은요, 어떤 날은 자기 돈을 더 쓰는 날도 있어요. 그쵸? 뭐 2차까지 가고 3차까지 가면은. 아니면 근데 또 뭐도 있냐면 여기에는 1차만 하고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2차까지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3차까지 따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3만 원 걷어갖고 막 이제 회식을 했어. 기껏해야 안주는 오징어 한 마리였는데 회식비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학생회장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양심적인데. 나는 오히려 내 돈까지 더 쓰면서 나온 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야? 장부가 필요한 거지. 그죠? 나의 양심만 믿고 따라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부를 만들기 시작하고 장부에다 모든 영수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영수증 처리만 해서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그때그때 계속해서 뭐 네이버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공지를 해주면 어때? 와, 저 사람은 굉장히 청렴하구나. 굉장히 욕심이 없고 굉장히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공정성과 바로 청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복잡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을 지금 어떻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청렴으로 한다면, 복잡한 업무 처리 과정을 채택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더 시스템이 더 체계적인, 그리고 더 공정한 그런 어떤 청렴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더 중요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 때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쓰는 거지. 경찰의 업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하고, 혹은 일반 시민들이 범죄가 없는 이런 평온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경찰들은 어때요? 굉장히 또 열심히 발로 뛰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구대에서 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수다 떨고 있어? 그러면은 다 시민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한가한 놈들 저거 수다나 떨고 앉아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마련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복잡한 과정을 채택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즉 남에게 보여질 때 간소화된 부분은 그 뜻을 다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어떻게 청렴과 공정을 훨씬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경찰 업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속 이걸 원론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경찰 업무와 받아들였을 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걸 확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사전조사서 경험을 만들어 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아까 첫 번째 했던, 좀 전에 대화하기 까다로운 사람을 타인의 입장에서 썼다면, 이번엔 그 소재를 어떻게 그대로 끌고 와서 내 입장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소재, 같은 스토리 라인으로 똑같이 사조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이것도 되게 이제 어려워 하시거든요. 누명을 쓰는 경우는 역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해가 생기는 경우 역시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있어요. 우리는 체육대회야. 체육대회인데 예를 들면 한 학생이요, 계속 빠져. 체육대회. 와, 야, 우리 다 같이 좀 열심히 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난 싫어. 그러고 빠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다 그 친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저 새끼는 뭐 반에 애정도 없고, 뭐, 야, 빼버려, 빼버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편찮으셔. 그래서 간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교를 빠져야 됐고, 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한 거야. 자,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친구한테 뭐 손가락질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죠?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찾겠지, 그지? 자, 오해는 그렇게 대화가 없는 부분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그 친구를 뭘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면 돼? 나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혹은 오해를 받았던 경험,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근데 그럼 이걸 좀 아름답게 풀어야 되니까 그냥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야? 친구들을 걱정시킬까봐 집안에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한때 체육대회나 축제 활동에, 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그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무성한 소문들이 퍼지고, 뭐 제가 이상한 일을 한다, 뭐 이상한 길로 빠진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런 이제 오해 혹은 누명으로 통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저만의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좀 창피했지만, 그 당시에는 창피했지만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이해를 해줬고, 심지어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저를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듯 오해는, 혹은 이렇듯 누명은 대화가 부족하거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찰이 된다면 마찬가지, 제가 경찰로서 시민들을 오해하지 않고, 혹은 시민들에게 괜한 누명을 씌우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단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찰이 아니라 항상 시민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세의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충분히 이제 경찰로서의 포부까지 만들어지면서 자기 경험도 나오게 되겠죠. 아니면 나는 정 그런 거 없어. 정 그런 거 없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 저도 이제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한 시간 반, 두 시간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그런 선입견이에요, 계속? 인상이 좋지 않고 성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막 이렇게 뭐랄까 공부 잘하게 생긴 얼굴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꼼꼼해요. 되게 많이 꼼꼼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성격은 강해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화법 자체가 직설적이어서 그렇지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이제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그 파도가 지나치면서도 발자국이 지워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지? 그런 감수성을 굉장히 이제 가지고 있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그냥 쟤는 되게 고집도 세고 말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성격도 되게 셀 것 같아. 이런 오해를 받아요, 저도. 인상도 뭐 눈도 쪽 찢어져갖고 되게 세 보이고. 그런 오해를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죠. 자, 이것도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친구들하고 처음에 뭐 신입생 때 아니면은 뭐 새 학년이 올라갔을 때, 새 학교에 진학했을 때 굉장히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 오해를 푸는데 많이 어려웠었다. 하지만 나는 이걸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다고 쓰는 거냐? 계속해서 먼저 웃으려고 하고 혹은 웃는 표정이 잘 안 나온다면 어떻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먼저 악수를 청하고,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에도 목님을 까딱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서 정중하게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더니 선배들도 되게 좋게 봐주고 친구들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쟤는 되게 고집센 애가 아니라 되게 적극적이고 활발한 친구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외모는 정지되어 있지만 내 행동은 어떻게? 항상 동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주변에서 판단하는 건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걸 훨씬 더 잘 판단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경찰이 되어서도 정적으로 얼굴로만 다가가는 경찰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경찰이 되겠다라고 해도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어때요? 굉장히 좋은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조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공동체 의식, 그리고 희생, 헌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특히 이제 희생과 헌신 같은 경우에는 좀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 내용을 꼭 좀 이제 나타내 주시기 바라고. 자,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해서 남을 도운 경험.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리더십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리더십을 제가 뭘로 쓰지 말라고 그랬지? 애초에 강압적으로 이끌었다로 쓰지 말고 자발적인 솔선수범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맨날 내가 어떤 희생이다, 남을 도왔다, 그런 경험을 너무 막 이렇게 거창한 걸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학급에서 어떤 친구가 토를 했는데 그 토사물을 내가 치워줬다. 이것도 뭐야? 희생이고 충분히 남을 도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이거를요, 조금 전략적으로 쓰는 이제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막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발을 삐끗했어요. 자, 그럼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되죠, 그죠? 발을 삐끗하면 도와줘야 돼. 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지? 불이 났어. 일반 시민적인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다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죠? 긴급 대피 요령에 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뭐가 될 사람들이야? 경찰이 돼야 되고, 소방관 아니어도 경찰이 되어야 되고, 누구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먼저 살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불이야라고 빨리 화재 전파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 해야지? 소화기 갖고 와서 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지? 자, 이거는 희생일까 아닐까? 지금 두 가지 사례. 희생과 헌신이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쓰지 말라는 거야.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후 그리고 행동을 취한다면 이건 희생과 헌신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왜냐하면요. 지금 얘기했잖아.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와 직결이 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졌으면 어떻게?
거들어 주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불이 나면 끄는 게 인지상정이고 심지어는 그게 곧 여러분들의 업무예요. 돈을 받는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봉급을 받는 주된 목적. 그러니까 사건 후에 귀결되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사조소에서 쓰는 희생과 헌신이 되게 좀 어려워. 근데 잘 봐봐. 여기에 콘센트가 이렇게 있는데 콘센트를 이렇게 학원에 지나가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선이 까져 있어. 전선이 까져 있어요. 뭔가 좀 위험에 노출돼 있지.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비가 오는 날이어서 학생들이 죄다 우산을 들고 들어와갖고 물이 막 흥건하게 젖어 있어. 야,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누구 하나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을 책상 위로 올려서 치워 놓든가 아니면 학원 관계자에게 알리든가. 사건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감전사고나 화재라는 사건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다른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묵시하고 지나칠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동했다. 즉 언제 행동했다? 사건과 사고 전에 행동했어야 이것이 희생과 헌신이 되기 좋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뭐 까놓고 이런 거 있어요? 뭐 내가 중학교 때 뭐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계곡에서 뭐 친구가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구해냈다. 이런 스토리를 쓴다고 해서 진짜 희생 정신이 잘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조서를 쓸 때는 사건 후 행동보다 어떻게? 사건 전에 예측하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한 쪽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희생과 헌신에 맞닿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야 좀 더 차별화된 사조서를 쓰실 수 있고.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희생을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행군이라고 하죠. 군장을 메고 이제 행군을 하는데 꼭 그런 놈들 있잖아, 그지? 가다가 꼭 한 놈씩 쓰러지거든. 한 놈이 쓰러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20km 군장하고 뭐 하고 해서 어떻게? 대신 들어줘야지. 자, 대신 들어줘서 아무 탈 없이 모두가 행군을 마칠 수 있었다. 자, 희생하고 헌신처럼 보일까? 아니야. 그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 상황이 되면 그냥 다 하는 일인 거야.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게 그렇게 희생처럼 안 느껴진다고. 근데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천막을 쳤어. 천막을 치고 군대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냥 스토리 지어 내보는 거 예시로 야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러면서 자, 다 잠들었어. 뭐 행군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니까 너무 이제 고나게 잠들었는데 새벽 2시경에 나만 혼자 이제 깬 거야. 너무 우연히 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화장실 가려고 깼어. 화장실을 가려고 깨서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비가 총총총총총 오기 시작하네.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그냥 들어가서 자면 되는데 야, 이거 이러다 비가 오면은 텐트에 물이 범람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보초 2명하고 얘기를 해서 남들은 깨우지 않고 어떻게? 배수를 깐 거지. 야삽으로 배수를 이렇게 깐 거야. 아, 그래봐야 한 1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아무리 피곤했지만 동기들을 위해서 10분 투자해서 배수를 깠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배수로로 물이 잘 흘러서 아무 탈 없이 야영을 마칠 수 있었다.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희생 정신이 돋보인다는 거야. 이게 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처신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보세요. 이런 경험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없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만들어 내시는 게 좋아. 그냥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어내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야. 그러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한번 보세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위험 요소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했다. 내가 제거했다. 조금 힘이 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거야. 면접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어낸 얘기처럼 보이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축제 때도 마찬가지 천막을 이렇게 큰 천막을 치죠. 기둥 이렇게 받고. 근데 이거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밧줄을 묶어갖고 이제 땅에다 걸어놓단 말이야. 아니면 기둥 같은 데다, 그죠? 걸어놓죠. 자, 근데 야간에 축제 때 어때요? 이 선 바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지?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이 바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목이 걸려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지. 남들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자기만 넘어가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그렇지만 나는 사고 위험을 감지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여기에 A4지를 빨래 널어놓듯이 널어놓은 거지. A4지만 이렇게 접어갖고 빨래 널어놓듯이 널어놓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훨씬 더 감소되고 심지어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요렇게 내가 처신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충분히 우리가 일상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꼭 물에 빠진 사람 막 뛰어들어가서 구하고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학교에서 불났는데 내가 연기 막 뚫고 들어와서 친구를 구해냈다 그런 스토리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인 스토리로 접근을 하는 게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봉사 얘기 아까 했었는데 봉사의 의미 한번 했었죠. 한 가지가 더 붙어서 나온 적이 있어요. 봉사의 장단점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봉사의 의미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시킬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봉사의 의미와 접목하는 건 아까 스토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봉사의 장점과 단점 좀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지. 장점과 단점. 자, 봉사의 장점은 많죠. 자, 봉사의 장점 뭐가 있어요? 봉사의 장점? 장점이 없어? 자, 어떤 장점이 있어요? 도와주는 게 뭔 장점이야?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게 왜 장점인 거냐는 거지. 거꾸로 생각해야지. 도와주는 게 장점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물적, 인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건 너무 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 뭐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 그것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거. 요거는 뭐 장점이 될 수 있겠지, 그지? 봉사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사회는 현재 이제 어떤 사회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중산층이 많아요? 아니면은 적어요? 중산층이 좀 적은 사회. 그걸 이제 이렇게 모래시계형처럼 생긴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섞어줘야 되거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 계층, 그죠? 사회적 약자 계층들 자칫 잘못하면 어떨 수 있지?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생활 자체에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강원 산불 같은 경우, 그죠? 집도 타버리고 뭐 다 타버렸어. 근데 우리가 자발적인 봉사가 없이 국가의 어떤 도움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당장에 해결되기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관해서 자살을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삶의 새로운 터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죠. 근데 봉사의 단점도 있나요? 봉사의 단점? 봉사활동하는데 무슨 단점이 있어? 이 질문을 낸 이유는 여러분들께 봉사를 함부로 면접에서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의도가 숨어 있어. 경찰 면접에.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바로 뭐냐면 간헐적 봉사 때문에 그래요. 간헐적 봉사. 첫 번째 단점은요, 간헐적이고 일회적이고 형식적 봉사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형식적 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단점이 될 수 있냐면, 이게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솔직히 첫 번째 목적, 봉사활동 고등학교 때 왜 해? 학교에서 시키니까? 아니면 요즘에 대학 가려고. 여러분들처럼 청년이 돼서 봉사활동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회사 취업하는데 스펙적으로 활용하려고. 맞죠, 그죠?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에서 그런 목적이 주류를 이룬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봉사를 했다가 어떻게? 실제로 스펙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하면 더 이상 봉사 하나 안 하나? 안 하지. 그게 목적이 달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간헐적이고 일회적으로 끝난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런 봉사가 굉장히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뭐냐면요. 제가 이제 뭐 대입도 하고 취업도 하고 다 해요. 경찰 면접도 하고 이제 다 하는데, 봉사활동 얘기해봐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요양원에 갔는데 치매 할머니, 막 맨날 썩만 내는 할머니가 있는데 내가 갔더니 손년처럼 잘 대해주시고 어쩌고 하고 저랑 막 마음이 통해갖고 뭐 어떻게 해줬다. 혹은 이제 아동 보육원 같은데, 보육원 갔는데 한 어린이가 굉장히 어두워, 뭐 잘 어울리지도 못해.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사탕도 주고 뭐도 하고 했더니 그 아이가 나를 굉장히 잘 따르게 됐고 굉장히 밝은 아이가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날 가 안 가? 안 가잖아. 그게 문제라고. 엄청 자기는 그런 걸 되게 어떤 성과로서의 봉사 스토리로 막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안 가잖아. 그러면 그 애는 나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기다릴. 그 할머니 나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어? 아무리 치매 할머니지만 기다리겠죠. 안 오잖아. 가뜩이나 소외를 느낀 사람들인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요, 여러분들 봉사활동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 솔직히 좀 느끼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떤 봉사가 필요한 센터에 가면요, 처음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되게 많이 어려워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왜? 되게 익숙하거든. 물론 그거에 또 적응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거에 적응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마음까지 이제 터놓고 뭔가 마음을 교류하는 관계가 되는데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 형식상 하나 더 쓴다면은 봉사 수요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단점을 파악한 이유는요, 그 다음번이 문제여서 그래. 봉사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그렇다 쳐. 그럼 단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경찰로서 일을 접목을 할 때도 당연히 뭐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방안을 짜줘야 되겠어? 단점을 보완하고 뭔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봉사는 물론 봉사자의 입장, 요 봉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까 진정한 봉사라고 했잖아. 그러나 플러스 알파 더 필요한 건 바로 뭐예요?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속적 관심.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또 하나, 봉사를 자꾸 일방향적인 어떤 활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없으니까 내 거 줄게. 이걸 자꾸 봉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너는 못 걸으니까 내가 도와서 걷게 해줄게. 너 배고프니까 내가 가진 걸 좀 나눠서 너 배 채워줄게가 아니라, 봉사 수요자들도 더 이상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 그죠? 자발성을 갖게끔 해주는 거, 자활력을 갖게끔 해주는 거, 그리고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 활동 중에, 경찰 활동 중에 좀 잘하는 거 뭐 있어? 예를 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해서 자율 순찰대로 낮에 이제 순찰해 주는 거, 학교 앞에서 뭐 해주는 거, 횡단보도,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런 데서 횡단보도 건널 때 할머니 어르신들 나와서 같이 그 교통정리 해주는 거, 그런 게 뭐예요? 그게 결국엔 봉사 수요자이면서 공급자, 그지? 자활력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경찰 활동 중에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나중에 면접 때도 뭐 해보고 싶은 뭐 이제 근무 부서, 희망 부서나 아니면 해보고 싶은 활동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청소년 서포터즈, 청년 서포터즈 혹은 학교 폭력 예방 서포터즈를 뭐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서 그 지역의 학교의 어떤 대표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꾸 그래서 어떻게 경찰과 시민을 일방향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사조서를 여러분들이 썼으면 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맞냐면요. 서울역 앞에 보면은 어 서울역에서 기차를 딱 내려서 딱 보자마자 바로 이제 남부경찰서가 보이죠. 경찰서가 보일 때 거기에 가장 크게 써 있는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민이 경찰, 경찰이 시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경찰이 지금 밀고 있는 가장 큰 슬로건이거든. 경찰이고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뭐 예를 들어서 경찰청 블로그에 들어가도 그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포린러브 유튜브에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 뭐야? 지역 주민들과 이런 봉사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경찰이라고 하는 게 경찰역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경찰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강조했다면 지금은 다 같이 함께 상생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걸 여기다 굳이 쓰지 않아도 제가 얘기한 취지를 쓰면 어때요? 그 정책 기조와 딱 들어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사조서를 마무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좀 써주시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 눈높이가 어느 정도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물어봤어.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아니지. 이것도 뭘 물어보는 거야? 그거야. 시민이 경찰, 경찰이고 시민. 그걸 물어본 거야. 국민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고 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막 이렇게 출발하면 안 돼 절대. 알겠죠? 과거와 달리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찰로서의 어떤 업무 혹은 순찰 활동, 범죄 검거와 예방 이런 것만 하면 됐는데 플러스 요즘엔 경찰에게 계속해서 짜증나게도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치? 국민의 어떤 의식 자체가 여기에 이제 조금 어렵게 들어가면 인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 뭐 인권 얘기를 또 여기다 쓰다 보면 이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국민의 의식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경찰이라고 하는 업무에 어떻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경찰 활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경찰 활동이나 경찰 정책을 짤 때도 지금 경찰청에서 요즘에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민자치위원단이 따로 있어요. 경찰 소속이 아니라 시민들이야. 자치위원단이 또 있어. 그래서 이번에도 동국대학교에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하고 세미나를 열어서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 선발된 그 지역구의 시민들과 모여서 경찰하고 모여서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했어요. 그게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래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즉 국민의 눈높이는 이제 어떤 눈높이? 경찰의 눈높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 핵심이 나와야 돼. 국민의 눈높이 어디라고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곧 뭐다? 경찰의 눈높이다. 경찰의 눈높이가 곧 국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가야 지금 시대에 딱 들어맞는 사조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정도를 쓰고 그러고 나서 봉사활동 경험 쓸 때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새끼가 막 식판 치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눈높이를 못 맞춘 거지, 그지? 왜? 내가 내 눈높이는 여기 있고 얘 눈높이는 여기 있다고 이미 속단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떻게? 얘도 사람, 나도 사람, 얘도 자유가 있는 사람, 자유권, 나도 자유권. 그게 맞았을 때 그게 눈높이를 맞추는 봉사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똑같이 쓴다. 자, 친절한 경찰이 중요한 이유는 요거는 한 가지 그냥 딱 키워드만 알려드릴게요. 경찰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그래.
자, 경찰의 업무가 뭐죠? 경찰의 역할과 업무? 자, 경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 경찰 뭐 하는 사람? 음. 뭐를 해결해 줘요? 아, 민원 해결하고 치안 유지하고 그죠? 근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조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지? 범죄 예방과 검거.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은 전부 다 뭐를 위해서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이제 목적이 나온단 말이야. 범죄 예방 검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경찰 업무고요. 범죄 예방과 검거.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로부터 파생이 돼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요. 범죄를 예방한다라고 하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뭐 많이 붙여놓지? 뭐 CCTV를 붙여놓기도 하고, 그지? 근데 CCTV 때문에 또 뭐가 침해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야기도 많고, 그지? 그다음에 범죄를 이제 검거를 하는데 범죄 체포할 때 뭐 수갑을 쓰네 안 쓰네 혹은 요즘에 수갑 가리개를 하네 안 하네 강압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물리력을 쓰네 안 쓰네 뭐 이런 거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다음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면은 내가 위협적인 행동을 가했을 때 이걸 제지하는 활동이 수반할 수밖에 없죠.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지? 한마디로 이 말은요. 결국 시민의 필요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를 지켜줄게라고 하는 얘기는 동시적으로 뭐야? 널 제한할게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이 붙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활동은요. 말이 좋아서 보호지 누구를 시민들을 전부 다 제한하는 활동입니다. 이 권리를 제한하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친절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뭐가 되겠어? 과거의 일제시대처럼 무력경찰, 폭력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 밖에 다른 것들로 따진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 뭐 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겠어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언제 그랬어요? 언제 당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정을 취해줘야 되고 또 어떤 사건들도 있었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는요 중학생이 담배 4갑을 훔쳤어요 슈퍼에서 편의점인가 슈퍼에서. 근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이제 끌려갔는데 잠깐 한눈 판 사이에 2시간 만에 뭐 했지?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고작 담배 4갑 훔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물론 제가 경찰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면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냐면 친절이 부족하면 그죠? 그리고 이 친절은 그냥 어떤 과한 행태적인 친절이 아니라 뭐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친절이 필요하다는 거지. 심지어 예를 들면 뭐예요? 중학생이 왔을 때, 야, 담배 내가 훔쳤어? 야, 이 새끼야. 아유, 너 그렇게 커서 뭐 될래? 이렇게 하는 거라. 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조사를 해야 돼.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연락을 취하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우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전화를 해야 돼.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어디 학교 다니니? 혹은 부모님한테 전해서 부모님 동석하에 조사를 그때 시작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어. 이거랑 아유 이 새끼야 너 담배 너 뒤졌어 엄마 너는 이제 이거랑 틀리죠. 근데 이게 절대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 절대 뭐 그때 당시 상황을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자같이 가니까 어때? 애가 위압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니까 어때? 뛰어내렸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그런 사례도 뭐예요? 사조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경험만 들어가라라고 하는 법칙은 없습니다. 사조서에, 그지? 그럼 어떻게? 사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다만 사례를 선택하는 데는 조금 이제 뭐랄까 자칫 잘못하면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사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것들도 지금 경찰 정책에서 이제 바뀌려고 하냐면 피의자 진술 거부권 이제 어디에도 들어간대요. 옛날에는 법정에서 신문할 때만 이제 진술 거부권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 시에도 뭐를 피의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게 뭐 인권으로부터 이제 출발하겠지만 그런 모든 거대한 목적이 결국 친절한 경찰이 중요한 이유로부터 파생된다고 또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자, 피의자 인권 보호는요, 제가 요거는 따로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저한테 이제 사조서 첨삭을 받으시고 이제 하게 되면 제가 별도로 그 문서를 이제 하나씩 또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글씨가 이제 너무 작죠. 너무 많아요. 요즘 새롭게 나온 피의자 보호제도가 요즘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변호인 참여권의 실질적 확대, 그다음에 야간 수사, 야간 조사 원칙적 금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술 거부권 고지, 자기 변호 노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유, 큰일 났네. 자기 변호 노트라고 과거에는요 경찰서 가서 신문을 해요. 신문 경찰서에서는 이제 신문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제 조서를 꾸민단 말이야. 야, 너 어디 있었어? 몇 월 며칠 2시. 술집 이름이 뭐예요? 기억 안 나요. 술집 이름 미상의 술집에서 몇 명하고 같이 있었어?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그게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육가원칙에 의거해서 쫙 조서를 꾸미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온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이 돼서 이게 검찰로 이제 송치가 된다고 쳐요. 그럼 이제 검찰에서도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근데 내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혹은 당황해서 했던 말들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경찰서에서 신문할 때에도 즉 조사를 받을 때도 뭐를 할 수 있냐면 경찰서에 비치가 돼요. 이제 자기 변호 노트라고 하는 게 비치가 돼서 그걸 가지고 와서 경찰이 하는 말을 다 받아 써도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하고 나와서 이걸 누구한테 줄 수 있어? 차후 변호인에게 이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영상 녹화 제도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이제 앞으로 조사할 때 뭐를 한다? 이제 진술을 녹음한다. 그래서 진술 녹음 제도가 이제 의무화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따로 이제 유인물로 해서 만들어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1시간 좀 더 하셔야 돼요. 나머지 3번부터 10번까지는요. 속도가 좀 빨라요.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와 원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천천히 이제 또 사례도 하나씩 설명을 드린 거고 3번부터 이제 10번까지는 빠르게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을 하면서 1시간 동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시고 다시 한번 진행하시죠.